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과 환율의 변동성 추이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1382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럴 때 비트코인에 따른 움직임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 있는 시점에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요.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거래 빈도가 시가총액 비중과 추이로도 보았을 때 테더가 갖고 있는 자산적 배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있는 비중에 있는 점유율 추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거의 이제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달러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율이 생각보다 더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에 따른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에게도 좀 나쁜 영향성을 받는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요, 환율의 급락 추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깨작깨작 움직이는 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의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만 같이 좀 추종을 해서 따라가는 움직임 패턴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이때 당시에도 21년도 때부터 어찌 보면 23년도 거의 끝자락 때까지는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더 많은 움직임이 더 나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추이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좀 많이 위로 튀냐, 이런 것도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돈풀기가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스웨덴, 스위스가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유럽도 벌써 세 번째 금리 인하 패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누가 또 동참을 했냐면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안 해버렸죠. 그리고 중국은 이번 시즌에서 미국이 비컷을 했었을 때 시점에서 드디어 중국도 동참을 해서 금리 인하에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웬만하면 G20에 대부분 해당되어져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적인 추이에서도 한국도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튀었던 배경은 그런 요인과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급변하는 중동에 따른 영향성 때문이라도 이번에 환율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추이는 제가 봐도 내년까지는 아마도 계속 1300원대 에서는 밑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복잡하게 보진 않으니까요. 물가가 2%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의 금리의 목표적 추이가 지금 5%입니다. 근데 목표가 되려면 3.5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3.75나 3.5까지는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유럽도 점진적으로 계속 더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다시 강세가 일시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겠죠. 그러면 환율이 높은 추이이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또 통화는 통화대로 풀려지면서 이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요게 한 못해도 6개월 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가장 최소 조건 중에 두 가지 패턴이 가장 실현 요건이 가장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미국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변 국가들이 먼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금리에 있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적인 추이로도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이제 비트코인 형태로 보게 되면 여전히 환율이 높아질수록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자산적 추이가 미국채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코인도 가격 방어선 부분으로 충분히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은 주춤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춤을 했던 배경은 또 한 번이 있는데요. 금리에 있는 내려가는 가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가 있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느려질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성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테더의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더가 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체력과 그리고 달러 비중에 있는 부분하고 미국채를 갖고 있는 비중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여전히 막강하다. 그리고 테더가 그 다음에 있는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테더도 조금은 사업이 약간은 위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들이 들어와서 CX 있는 비중이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 때보다는 폭풍적인 성장을 내기가 조금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가상자산 10개 중에 3개 상장 폐지 절반은 2년을 버티지 못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알트코인 지금 이야기 안 하냐. 지금 이제 가상자산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계도 기간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그 계도 기간을 6개월 정도 줬어요. 그러면 내년 연초 정도의 피바람을 한번 거치게 될 것인데 그게 어떤 코인이 될 것인지 일단 대략적인 그 카테고리 목록은 나와져 있지만 9가지 목록이 나와져 있지만 그거 말고도 변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차라리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집중을 해보고 소액은 그냥 이것저것 해보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괜히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컨터 CEO가 올해 현물 ETF 덕분에 1179개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줄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핵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구독자님들에 따른 그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분은 코니에다가 뭐 투자를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 코니가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테슬리도 비슷한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MSD 미스티가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돈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1000만 원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배당으로 만약에 뽑아낼 거라고 하면 2천만 원은 넘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얘는 옵션 상품입니다. 커버드 콜이 아니고 옵션 상품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풋과 콜에 있는 걸 운영을 해서 그 나머지 이익분을 돌려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이나 이제 미스티를 보게 되면 콘이나 미스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단지 조건은 이걸 내가 풀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배당으로 다 뽑아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배당이 100%가 넘으니까 원금을 1년 안에 뽑을 수 있다라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주가 상승까지를 본다라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원래 이 상품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은 외국인 입장이다 보니까 배당세로 뽑아낼 거냐, 양도세로 뽑아낼 거냐인데 양도세는 22%고 배당은 15%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2%보다는 배당세가 훨씬 더 낮으니까 배당으로 뽑아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돈을 만약에 뽑아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다시 재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얘는 올라간다라고 해도 상방이 어느 정도는 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만약에 쓸 거라고 하면 못해도 50%는 다른 데다가 투자하고 50%는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주식이 약간의 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 추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요, 변동성 추이가 떨어질 만큼 배당 지급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 부분이 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진짜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서는 되게 스테이블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많이 보여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빠져버렸죠. 그거는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러면 이제 원금이 녹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부분을 그냥 100%씩 계속 재투자를 하면 거의 본전보다 좀 더 수익성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100%를 다 넣어 주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죠. 근데 얘는 엔비디아라고 해서 일드맥스에서 나왔던 상품은 오히려 요 구간대만 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배당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한계값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양도세로 뽑아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그냥 여기에서 배당을 좀 빼서 가져가는 형태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금이 녹는다라는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옵션 상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옵션을 운영해 주는 게 그냥 공짜로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죠. 일정 수수료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손해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좀 현금의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일드맥스 중에 가장 수익성이 좀 높았던 구간을 잘 하시고 돈을 뭐 다 소비하는데 100% 배당을 다 소비하는데 써버리면 이거는 나쁜 전략이지만 못해도 7, 80%나 많게는 아무리 적어도 50%를 재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은 상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좀 많이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JP모건이나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평균 한 20% 정도가 평균 마지노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불장일 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본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일 때 얘를 타면 어차피 세금을 좀 적게 내는 형태로 가져가는 전략에서 인컴을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 하면 얘도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얘가 횡보하거나 내려가는 구간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은 어려워질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BITX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는 선물 추정이 있는 2배 레버리지이기도 하지만 인컴도 줍니다. 대략 한 20% 정도는 주는데 이것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수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적립식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여기에서 좀 받고 그 다음에 수익도 좀 챙겨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간값을 좀 해결해 주는 ETF 중에 하나는 BITX 정도가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추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는 있긴 하지만 어차피 너무 환율이 급락만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비트코인에 큰 영향성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앞으로 유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유가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중동의 위기설도 있고 하지만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G2 중국을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죠. 네,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어야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는요, 미국 안에서 찾는 것보다 중국 안에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상 대부분 이것도 상식인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4분기 되면 대부분 KPI를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4분기가 대출 받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통상 3, 4분기 때 받으려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좀 낸다고 하면 내년 1분기 때 정도 때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